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투자의 구루들이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폰지 사기이다, 돈 세탁의 지표이다, 보이지 않는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갑자기 본인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며 비트코인은 금융 혁신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브라질의 최대 핀테크 회사 누뱅크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누뱅크에 투자를 하면서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미 워렌 버핏을 필두로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사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가상화폐 투자를 추천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물론 변동성도 너무 크고 아직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종목보다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과 앞으로 생태계가 커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자산군이자 산업군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산업혁명이 진화해온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초반에 증기기관의 혁명, 전구의 혁명으로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지고 2000년대를 초반으로 해서 닷컴 버블이 있었지만 인터넷 혁명이 지금 와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정보화 시대가 지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바로 그 중심에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두 가지의 기술로서 이제 정보의 자유가 아닌 가치의 자유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 연결되듯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고 단순화되고 기계화되는 세상이 우리 삶에 이제 녹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자산군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를 깨닫고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자산군이다. 저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상화폐가 다른 화폐처럼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말 그대로 돈 자체를 보이지 않는 디지털 생태계 쪽으로 넣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떤 포인트 같은 거, 우리가 파리바게트 같은 데 가도 해피포인트 이런 거 쓰는 거 자체도 보이지 않는 돈인데 그 포인트로서 결제를 하잖아요. 이제 그 자체가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0과 1로 표현되는 그 이진법에 코인, 돈을 넣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이제 최초의 블록체인이 탄생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우리가 코인에 투자할 때 미래 효용성, 유틸리티라고 하거든요. 미래에 어떤 섹터에서 이게 쓰일지, 국경 간 결제에서 쓰일지, 혹은 사물 인터넷의 수수료로 쓰일지, 혹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커니즘에 소각되면서 쓰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섹터에서 활용되는 코인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부수적인 것에서 이제 슬슬 우리 삶에 녹아들어지는,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게 블록체인을 통해 암호화폐로 결제가 되는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사실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투자의 구루들이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폰지 사기이다, 돈 세탁의 지표이다, 보이지 않는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실제로 블랙록을 필두로 한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CEO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약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지표다, 근데 갑자기 본인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며 금융 혁신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JP모건의 CEO죠. 제이미 다이먼 역시 과거서부터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JP모건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실제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 어불성설이 있는 그런 액션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과연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모르고 있을까? 정말 쓰레기라고 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투자 운용 회사를 이끌고 있잖아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도 연관이 되고 또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와도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브라질의 최대 핀테크 회사 누뱅크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 누뱅크 같은 경우는 또 리플렛의 회원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누뱅크에 투자를 하면서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최근에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미 워렌 버핏을 필두로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사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이제 내년 3월 11일 기준으로 연준에서 고안한 페드나우 서비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이거든요. 거기 안에도 이미 참여 업체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립플렛을 탑재할 준비, ISO 2002를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리플의 이제 곧 상승세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1억 5천을 넘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에 입문하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좀 허리춤을 지나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온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뭐 항상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조금은 기관의 채택이 많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1억 5천 선에 있지만 이제 뭐 내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저는 한 1억 7천에서 1억 8천만 원 선까지는 좀 글로벌 포모의 시기를 한번 연출하면서 충분히 좀 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그 폭 자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좀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코인군은 이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쪽. 지금 현재 알트코인은 많이 그들이 현재 누르고 있거든요. 이제 머지않은 시점 이더리움이 또 엄청난 상승이 오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굉장히 불장이 한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막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당연히 공부가 수반되셔야겠지만 알트코인 쪽에 그 중에서도 메이저 알트코인 그쪽에 기회가 많이 숨겨져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되는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뭐 해외 거래소, 아무것도 모르는 해외 거래소를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에서 찍어내는 코인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부분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블랙록을 필두로 한 블랙록이나 뭐 시타델 같은 그런 거대 기득권 자산 운용사들이 돈을 막심하게 넣었다가 급격하게 빼다 보니까 이 테라와 루나의 어떤 패깅된 물레방아 같은 메커니즘이 깨지면서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그들이 만든 하나의 자작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22년도에 미국의 거래소였던 FTX 거래소가 파산됐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 테라 루나 사태라든지 뭐 3어로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자산 운용사나 뭐 제네시스 트레이딩 같은 그런 대출 암호화폐 플랫폼 역시 그들이 악재를 만들 때 암호화폐 시장 바닥을 부셔버릴 때 사용하는 어떤 재료로서 활용이 되는 이슈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욱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테라, 루나 코인에 투자하셨었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테라 루나엔 투자하지 않았었고 운이 좋게도 많은 대중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셨었죠. 이자를 꽤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 코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는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더리움 채굴장을 좀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이더리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더리움이 어떤 코인이며 어떤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운이 좋았다고 하기에는 제가 이더리움 채굴장을 하다가 망했어요. 이더리움 채굴장을 하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포에서 포스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채굴이 되는 형식에서 채굴이 되지 않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건데 그러면서 또 FTX 파산이라든지 여기 권도형을 필두로 한 테라 루나가 터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죽어버려서 채굴기에 대한 수요가 돌지 않음으로써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좀 힘듦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를 열심히 제대로 해보자 라는 그런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요즘에는 생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이 채굴이 안 되면서 이제 굉장히 채산성이 어려워지고 어떤 코인을 캐야 될지 왜냐면 이더리움이 가장 큰 채산성을 보여주는 수익 상품이었는데 채굴이 안 됐다 보니까 굉장히 좀 ROI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다가 이제 코인 가격까지 이런 테라 루나라든지 FTX를 통해 깔아앉아 버리니까 더 이상 채굴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파월 의장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발언,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뭐 연준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할 마음이 없다. 그런 법안도 만들 생각이 없다. 이런 식인데 사실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뒷 배경이 무엇이고 연준이 정말 미국의 중앙은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페더럴 리저브라고 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껍데기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땐 JP 모건이나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와 같은 미국의 거대 금권 세력, 그 사립 은행들의 집합체가 바로 그 연준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드린 그 네 가지 미국의 금권 세력 뒤에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와 같은 그런 유대계 자본을 필두로 한 자산운용사가 굉장히 대주주로서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 파월 당연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인사이긴 하지만 저는 투자를 할 때 연준의 의장 역시 꼭두각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의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그들은 또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마라홀딩스로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 이외에 라이어 플랫폼, 헛8, 코어 사이언티픽과 같은 그런 채굴 업체들도 모두 다 섭렵을 완료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또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으며 나스닥 100에도 편입이 됐잖아요. 그 뒷배를 봤을 때도 역시나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5 자산운용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번에 파월 의장으로서 비트코인을 안 받아들인다고 한들 이미 도널드 트럼프가 크립토 프레지던트로 와 있고 이제 제닛 옐런이 아닌 새로운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또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인사가 재무부 장관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위원회로 불리우는 SEC 역시 폴 애킨스가 들어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올 것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기조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연준의 뒷배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서 투자한다면 전혀 흔들릴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폭등했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어땠나요? 리플 가격도 꽤 많이 올랐죠.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700원, 8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3,000원 초반대, 중반대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떡상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리플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동안 리또 속으로 많이 눌러왔던 4년의 시간의 응축, 그리고 약 7년 동안의 그 삼각수렴의 패턴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조금 튀어 오르기 직전의 단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본인은 크립토 프레지던트다,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이야기한 적도 있고, 사실 이제 그 슈퍼팩 페어쉐이크라고 해서 정치 후원 모금에 이제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다 보니까 그 뒷배를 보면은 또 암호화폐 그런 회사들이 모두 다 끼어들어가 있거든요. A16치,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같은 굉장히 큰 벤처 캐피탈사뿐만 아니라 서클사라든지 미국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라든지 지금 오늘 언급드리는 리플 회사도 굉장히 큰 자금을 그 대통령 후원 자금 모금에 넣어가지고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대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제 그 바뀌기 직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25년의 리플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마 저는 2025년도 이제 내년에 리플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해, 제가 지금 쓴 책 이름이 리플 빅뱅인데 정말 저 리플 빅뱅처럼 리플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내년 3월 10일 연준에서 고안한 페드나우 서비스, 이제 거기서 완전히 ISO 2002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 표준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시기입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있거든요. 바로 리플사에서 만든 XRP 레저 기반의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가 단 하나 단독으로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미국에서 은행끼리 거래를 할 때, 돈을 보낼 때 XRP를 실제로 브릿지 통화로 활용하면서 메커니즘 수수료가 발생한다,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내년 11월 22일, 내년 4분기인데요.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융망을 아우르는 파이프라인이죠. 그 스위프트망에 ISO 2002가 완전히 탑재되는 시기가 내년 11월 22일인데 그 역시도 리플렛을 완전히 활용하는 시기로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XRP는 전 세계 금융망에서 B2B 결제에서 돈이 이동되는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 유틸리티가 가장 크게 떠오르는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쵸, 리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XRP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생태계가 XRP 레저고 그 안에서 이제 활용되는 코인이 XRP죠. 근데 우리가 통용해서 리플, XRP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리플의 비전은 어떤가요?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로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리플은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5년, 10년 더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자산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앞으로 이제 정말 웹3의 세상이 열리고 메타버스의 세상이 열리고 CBDC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은 리플렛이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구독자님들에게도 리플 1만 개 정도, 뭐 많으면 2만 개 정도는 2030년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타임라인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투자를 권장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과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모잘루프 재단이라고 있어요. 그 모잘루프 재단 뒷배로는 록펠러 재단의 돈이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이끌고 있는 빌 샘 멜린다 게이츠의 재단이 들어가 있어요. 또한 구글의 자금도 들어가 있고 싱가포르의 구포펀드죠. 테마섹의 자금 또한 들어가 있으면서 UN이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2030년 리플과 함께 금융 포용성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죠. 신흥개발도상국까지들도 중소기업까지들도 금융에 소외됐던 그런 인원들까지도 모두 다 포용이 되면서 가치에 대한 인터넷, 정말 돈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상을 리플로서 만들기 위해 그 기득권 세력들이 리플의 초기부터 돈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펀더멘탈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 외에 주목하고 있는 다른 코인도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뭐 리플 이외에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실물 금으로서 온전한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꼭 한 개 정도는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의 대장격이죠. 벌써 차지하고 있는 생태계 비중만 70%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 역시 계속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이다. 왜냐하면 또 이더리움 기업 연합과 이더리움과 함께 가고 있는 기술 회사 조셉 루빈이 이끌고 있는 컨센시스, 이 뒷배로는 또 JP 모건이라든지 손정희가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 그리고 테마섹의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때문에 리플 이외에 당연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자산군이고, 그 이외에 이제 CBDC 세상이 왔을 때 사실 CBDC의 세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코인을 우리가 쓰는 것이고, 모든 거래가 다 이제 네트워크상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블록체인상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제권 하에 우리가 들어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그런 인권 침해, 그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익명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대장 섹터, 지켓이나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인인 지켓이라는 코인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공부해야 되는 코인이고, 앞으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나옴에 있어서 저장하는 공간이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는 부족해요. 앞으로 이 분산형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엄청난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격 IPFS의 대장격인 파일 코인 또한 반드시 비저너리하게 길게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야 되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이 코인이 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혹은 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이게 지분 증명인지 뭐 작업 증명인지,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어떤 생태계를 발전시키게 나온 코인인지도 모두 다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설계가 다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가총액 상단의 코인, 이미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사이클 투자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만 해도 한 1,50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재되지 않은 수만 하더라도 2만 개가 넘는 코인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뭐 우리나라의 안요하 교수도 그렇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암호화폐의 99%는 사라질 것이다. 사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 10위권, 20위권, 한 30위권 정도 안에 있는 그런 코인들,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코인에 집중하셔서 꼭 가치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종목을 고르는 눈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본인이 뭐 실제로 유튜브도 많이 보셔야 될 거고, 그러면서 뭐 좋은 채널을 고를 수 있는 눈을 좀 직접적으로 고르셔야겠죠.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 실제로 만나서 컨설팅을 해보면 다 한 번씩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과거에 뭐 강남 어디에 가서 어떤 코인 새롭게 발행한다 해서 그거 샀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연락 두절되더라. 뭐 갑자기 누구 코인 유튜브 채널 봐서 내가 선물 거래하다가 뭐 몇 억을 날려먹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 정말 많거든요. 그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뭐 시행착오를 겪으셔라는 말은 사실 너무 잔인해서 하고 싶지는 않고, 웬만하면 국내 5대 거래소 안에서 코인을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실 때도 좀 이제 채널의 어떤 조회수를 보셔서 좀 1000회, 2000회 미만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좀 지양하시고, 몇만 회 이상씩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대중들이 찾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채널들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 채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뢰,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부를 필요하시다면 제 채널도 와서 꾸준히 한번 들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